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원달러 환율 1,480원,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숫자보다 무서운 건 지금 당신 통장 속 돈으로 당신이 대한민국 어디쯤 서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500만 원? 3천만 원? 1억? 그 돈으로 당신은 8층짜리 건물에서 지금 몇 층에 서 있습니까? 2025년 3월 말 기준 한국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입니다. 거의 5억에 육박하는 금액이죠. 평균이 5억이라고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함정이 시작됩니다. 전체 가구의 56.9%가 순자산 3억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10억 이상 보유한 가구는 딱 10.9%입니다. 평균은 거의 5억인데 절반 이상은 3억도 안 됩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평균의 거짓말입니다. 상위 10%가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남 부러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좌표 찍는 시간입니다. 8층짜리 건물로 단순하게 보여드릴게요. 나는 지금 몇 층이고 다음 층 올라가려면 무슨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버튼을 안 누르면 1년 뒤 어디로 떨어지는지 말이죠. 여러분, 궁금한 경제학은 지도를 그려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몇 층인지 확인한 뒤에 눌러도 늦지 않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층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층이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구간입니다. 1층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숨이 부족합니다. 왜냐고요? 이자는 확정 손실이거든요. 30대 직장인 김희자 씨를 한 명 만들어 볼게요. 연봉 3,500만 원, 월급 실수령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8천만 원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2천만 원, 새말비 대출 3천만 원, 자동차 할부 3천만 원입니다. 금리 평균 9%라고 치면 연간 이자만 720만 원, 월 60만 원씩 나갑니다. 월급 240만 원에서 이자 60만 원 빠지면 샵 80만 원 남죠? 여기서 월세 60만 원, 식비 4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20만 원 빼면 10만 원 남습니다. 이게 1층의 현실입니다. 투자, 재테크, 그런 단어는 사치입니다. 2층에서 필요한 건 단 하나, 플러스 전환입니다. 김희자 씨가 1층에서 2층 올라가려면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이자를 줄여야 합니다. 8천만 원 빚을 9%에서 4%로 낮추면 연 이자가 72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줍니다. 월 33만 원 절약되는 거죠. 그 다음 고정비를 줄여야 합니다. 월세 60만 원을 반지하 40만 원으로 내리면 월 20만 원 절약됩니다. 이렇게 하면 월 53만 원이 생깁니다. 1년이면 약 640만 원이죠. 이 돈으로 대출을 갚기 시작합니다. 빚이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듭니다. 이게 1층 탈출 전략입니다. 화려하지 않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2층입니다. 순자산 영원에서 비상금 형성 구간이죠.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아직 불안합니다. 왜냐고요? 차 고장 한 번, 병원비 한 번이면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거든요. 2층 사람들은 매일 줄타기를 합니다. 35세 직장인 박비상 씨를 만들어 볼게요. 순자산 200만 원입니다. 통장에 200만 원 있다는 거죠. 월급은 280만 원, 고정비는 220만 원입니다. 월 60만 원씩 저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수리비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통장 200만 원 빠지고 저축 60만 원 빼서 겨우 메웁니다. 다시 원점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2층의 함정입니다. 플러스긴 한데 한 방에 무너집니다. 2층에서 3층 올라가려면 비상금 600만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3개월치 고정비거든요. 월 60만 원 저축하면 10개월이 걸립니다. 이 10개월 동안 큰 사고 없어야 합니다. 이게 2층의 현실입니다. 3층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치 생존 자금을 확보한 층이죠. 여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고요?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만둔다는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3개월은 버틸 수 있으니까요. 순자산 1,000만 원을 가진 이 선택지를 만들어 볼게요. 월급 300만 원, 고정비 200만 원, 월 100만 원씩 저축합니다. 통장에 1,000만 원 있으니 5개월은 버틸 수 있죠. 어느 날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합니다. 예전 같으면 참았겠죠. 하지만 이 선택지는 거절합니다. 최악의 경우 그만둬도 5개월은 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아직 투자 게임이 아닙니다. 고정비와 이자율이 계급을 가릅니다. 수익률? 그건 4층부터 이야기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현금 흐름이 왕입니다. 돈이 얼마나 빠르게 새는지 그게 전부죠. 여기서 팩트 하나. 2024년 기준 한국 가구 평균 부채는 9,128만 원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빚이죠. 평균 자산이 5억이 넘어도 빚을 빼면 순자산은 4억 중반대로 떨어집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4층부터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돈을 모으는 능력보다 돈을 굴리는 구조가 계급을 가르기 시작하거든요. 4층입니다.
목돈이 생기고 투자에 입장하는 층이죠. 3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의 순자산을 가진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동성의 멀미도 시작되죠. 주식 계좌에 5천만 원 넣었는데 하루에 500만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월급이 250만 원인 사람한테 500만 원 손실은 충격이거든요. 이게 4층의 현실입니다. 수익은 숫자로 오는데 손실은 감정으로 옵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나 돌려볼게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2명이 있습니다. 최근 면씨와 구조화 씨입니다. 둘 다 순자산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년 뒤 둘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면씨는 매달 100만 원씩 적금만 붙습니다. 3년이면 3,600만 원, 이자 포함하면 약 3,800만 원입니다. 시작 자산 5천만 원에 더하면 8,800만 원이 됩니다. 착실하죠? 근면성실의 결과입니다. 도조화 씨는 다릅니다. 순자산 5천만 원을 종잣돈 삼아 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7천만 원 끼고요. 3년 뒤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대출 원금은 700만 원 정도 갚았으니 남은 빚은 6,300만 원, 순자산은 8,700만 원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만약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화 씨 순자산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최근 면시보다 2,900만 원이 많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5층입니다. 레버리지 선택층이죠. 2층부터는 근면만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레버리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갈림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레버리지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은 추락장치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6,300만 원 빼면 구조화 씨 순자산은 3,700만 원입니다. 시작 자산 5천만 원보다 1,300만 원 줄었죠. 최근 면실은 여전히 8,800만 원입니다. 차이가 5,100만 원입니다. 같은 월급, 같은 저축액인데도 3년 만에 5,1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4층과 5층의 함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한국은 자산에서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가 계급 체감을 크게 흔듭니다. 56.9%가 순자산 3억 미만이라는 건 4층과 5층이 생각보다 빡센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월급, 같은 저축액인데도 고정비 구조와 대출 전략이 다르면 3년 뒤 층수가 갈립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엘리베이터가 되지만 시장이 하락하면 추락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레버리지를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직장이 안정적이고 금리가 낮고 고정비가 적으면 써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불안하고 금리가 높고 고정비가 많으면 위험합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6층부터는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계급의 문턱이 열리는 겁니다. 6층입니다. 경제적 안정층이죠. 순자산 3억에서 7억 정도 구간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안 망한다가 아닙니다. 기회를 잡을 체력이 생기는 층입니다. 왜냐고요? 여유 자금이 있거든요. 좋은 투자처가 나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둬도 1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6층의 특권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층.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세금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이미 익숙하죠. 그런데 자산이 커지면 다른 세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이 녀석들이 수익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40배 직장인 안세금 씨를 만들어 볼게요. 순자산 5억입니다. 이 중 3억은 아파트, 2억은 주식입니다. 주식에서 연 10% 수익이 났습니다. 2천만 원이죠. 그런데 배당소득 1,0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5.4% 세율입니다. 154만 원 세금 냅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이 15%에서 최대 49.5%까지 올라갑니다. 보셨습니까? 똑같이 2천만 원 벌어도 세후로 얼마 남기느냐가 2층의 승부입니다. 안세금 씨가 절세 계좌를 쓰지 않으면 세금만 500만 원 넘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쓰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도 9.9% 분리과세입니다. 7층입니다.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층이죠. 순자산 7억에서 15억 정도 구간입니다. 2층에서는 월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본이 조연해서 주연으로 올라옵니다. 10억 자산에서 연 5% 수익만 나도 5천만 원입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수익이 크면 세금도 큽니다. 배당 5천만 원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2천만 원 넘는 배당은 종합소득세 대상이거든요. 50대 자산가 이분산 씨를 만들어 볼게요. 순자산 10억입니다. 이 중 5억은 아파트, 3억은 주식, 2억은 채권입니다. 분산 투자를 한 거죠. 주식에서 3천만 원, 채권에서 1,000만 원, 아파트 임대료로 1,000만 원,
총 5천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계산하니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세후 수익은 3천만 원입니다. 수익률로 치면 세전 5%, 세후 3%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6층과 7층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팩트 하나 더. 자산 상위로 갈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평균이 5억에 가까운데 절반이 3억 미만이라는 건 상위가 평균을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10억 이상 보유 가구가 10.9%라는 건 8층이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방에 올라가려다 한 방에 떨어지는 구간이 바로 6층과 7층입니다. 몰빵은 2층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청구하거든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해도 안 죽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 8층. 여기부터는 돈이 아니라 누리 계급을 만듭니다. 8층입니다. 시스템 계급층이죠. 순자산 15억 이상 구간입니다. 2층은 더 벌기보다 지키는 기술이 주력 무기입니다. 자산이 클수록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거든요. 실수 한 번이 인생을 바꾸니까요. 2층 사람들은 세무사, 변호사, 자산관리사를 팀으로 둡니다. 왜냐고요? 법과 세금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피해 다니는 게 수입보다 중요하거든요. 상속세 한 방이면 자산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10억이 5억으로 쪼그라드는 순간이죠. 8층이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키는 싸움이니까요. 10억 이상 보유 가구가 10.9%라는 건 100가구 중 11가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하나 해볼까요? 2026년 12월 22일입니다. 정확히 1년 뒤죠. 그때 당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2025년 12월. 그때 영상을 봤어야 했는데 그때 내 순자산이 딱 2천만 원이었거든. 영상에서 2층이라고 하더라고. 비상금 600만 원만 만들면 3층 간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넘겼어. 귀찮았거든. 그해 겨울 차가 고장났어. 수리비 150만 원. 통장 다 털렸지. 봄에는 병원비 200만 원. 또 통장. 여름에는 회사 구조조정. 비상금 없으니까 못 버텼어. 어떻게든 다음 직장 구했는데 연봉이 줄었어. 지금? 여전히 2층이야. 아니지, 1층으로 떨어졌나? 대출이 좀 생겼거든. 1년 전 그때 600만 원만 모았어도 지금 3층에서 4층 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두 번째 시나리오. 2025년 12월. 그때 영상을 봤어. 내 순자산이 딱 2천만 원이었거든. 영상에서 2층이라고 하더라고. 비상금 600만 원만 만들면 3층 간다고 해서 바로 시작했어. 월급에서 60만 원씩 떼어놨어. 10개월이면 600만 원이잖아. 주간에 차 고장 났는데 비상금이 있으니까 안 흔들렸어. 병원비 나왔는데 비상금으로 버텼어. 회사 구조조정 왔는데 3개월 버틸 돈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다음 직장 찾았어. 지금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중이야. 비상금 1,000만 원 만들고 이제 투자 시작했거든. 1년 전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아직도 2층에서 줄타기 하고 있었을 거야. 보셨습니까? 1년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2026년 12월 22일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 시작해서 다행이야 라고 안도하실 건가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층에 서 있습니까? 1층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4층입니까? 5층입니까? 6층입니까? 7층입니까? 8층입니까? 그리고 다음 층 가려면 뭘 해야 합니까? 1층에서 2층 가려면 고정비를 줄이고 이자를 막아야 합니다. 2층에서 3층 가려면 비상금 600만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3층에서 4층 가려면 저축을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4층에서 5층 가려면 레버리지를 쓸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5층에서 6층 가려면 구조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6층에서 7층 가려면 세금을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7층에서 8층 가려면 분산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도 없이 가면 길을 잃습니다. 좌표 없이 가면 제자리를 맴돕니다. 움직이세요. 지금 2026년 12월 22일 1년 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시작해서 다행이야 라고 안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6억 원. 지금 당장 이 숫자를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6억 원. 이게 복권 당첨금이냐고요?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깔고 앉아온 그 낡은 아파트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당장 내야 하는 몸값입니다. 아직도 몸택하면 대박 난다.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우상향이다. 라는 낡은 주문을 외우고 계십니까? 꿈 깨십시오. 지금 당신의 우편함에 꽂힌 건 축하 카드가 아니라 사실상의 파산 선고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재건축 불패 신화가 어떻게 당신의 노후를 박살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탈출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인지 감정 빼고
오직 계산기로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많은 분이 억울해하십니다. 도대체 왜 땅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인데 건설사들은 우리에게 6억 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는 걸까요? 건설사놈들이 도둑놈들 아니냐, 조합장이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 그렇게 욕만 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욕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 그 자체의 붕괴입니다. 과거의 재건축이 공짜였던 이유, 그 비밀을 아십니까? 바로 용적률이라는 마법 때문이었습니다. 80년대 주공 아파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넓은 대지 위에 듬성듬성 지어진 5층짜리 저층 아파트들. 그 넓디 넓은 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노다지였습니다. 5층짜리를 부수고 30층을 지어 올립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집이 6배나 위로 솟구칩니다. 기존 조합원들이 집 한 채씩 다 가져가고도 남는 집이 수백 채, 아니 수천 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남는 집을 일반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막대했겠습니까? 그 돈으로 공사비도 다 내고 조합원들 이사비도 주고 아파트 조경도 꾸미고 그래도 돈이 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분양의 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돈으로 내 집을 짓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5층짜리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15층, 20층짜리 중층 아파트들입니다. 이미 높습니다. 땅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용적률을 이미 찾아먹을 대로 찾아먹은 상태입니다. 이걸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칩시다.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높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껏해야 35층입니다. 20층짜리를 부수고 35층을 짓는다, 겨우 15층 더 올리는 겁니다. 기존 집을 부수는 철거비는 더 드는데 새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집은 몇 채 안 나옵니다. 돈을 대줄 물주가 사라진 겁니다. 수익성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그 막대한 공사비는 누가 내야 합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면 정부가 불쌍하다고 내줍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집주인인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까지 다 나와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내야 할 비용의 절대치 자체가 폭발했습니다. 마트 물가가 올랐다고요? 점심값이 올랐다고요? 건설 현장의 물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평당 공사비는 400만 원대였습니다. 30평 아파트 짓는데 순수 건축비 1억 5천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대출 받아서 낼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철근값이 춤을 춥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거, 그건 곧 돈이 불에 타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일군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평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평당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강북의 평범한 동네도 900만 원을 부릅니다. 평당 1,000만. 원 30평 아파트 짓는데 껍데기 비용만 3억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합 운영비, 설계비, 감리비, 각종 기부 체납 비용, 그리고 가장 무서운 암살자, 바로 금융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비우고 나간 사이 그 빈 땅을 담보로 빌린 수천억 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지금 금리가 예전 같은 이 퍼센트대가 아닙니다. 5%, 6%입니다. 이자가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6억 원, 7억 원이라는 기절초풍할 계산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현금 6억 원을 찾아올 수 있는 분,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은 대한민국 상위 10% 부자라는 사람들도 평균 현금 보유액은 4억 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부동산에 묶여 있죠. 진짜 부자들도 휘청거리는 액수입니다. 하물며 평생 월급 모아집 한 채 마련한 은퇴자들에게 국민연금 200만 원 받아서 병원비 내고 밥 사 먹기도 빠듯한 노년층에게 이 돈은 단순한 청구서가 아닙니다. 돈 없으면 짐 싸서 나가라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재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에 의한 폭력적인 원주민 추방입니다. 돈 문제보다 더 끔찍하고 더 피부에 와닿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더 겪어야 할 현실의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조 섞인 목소리로 몸테크라고 부르더군요. 내 몸을 갈아 넣어 미래를 산다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21세기 최첨단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겪는 난민 체험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한번 묘사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침 풍경을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뗍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붉은색, 마치 핏물 같은 녹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30년, 40년 된 수도 배관이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약한 아이들은 아토피로 밤새 긁으며 울어댑니다. 급한 대로 마트에서 녹물 필터를 사다 끼워보지만 이틀이면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물로 쌀을 씻고 밥을 지어 먹어도 되는 걸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겨울이 되면 집은 거대한 냉동 창고로 변합니다. 샤시가 낡아서 창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황소바람이 창문 틈으로 숭숭 들어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바닥만 미지근할 뿐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옵니다. 결국 거실 한가운데 난방 텐트를 칩니다. 온 가족이 패딩 점퍼를 입고 옹기종기 모여 잡니다. 마치 캠핑 온 것 같다고요? 하루 이틀이어야 낭만이죠. 이게 5년, 10년 동안 이어지는 일상이라면 그건 생활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도 단연코 최악은 사람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건 바로 주차 전쟁입니다. 퇴근길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하는데 재건축 단지에 사는 가장들의 가슴은 1000톤짜리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합니다. 오늘은 또 어디에 차를 대나 자리가 있을까? 제발 자리 하나만 있어라. 아파트 입구부터 차들이 테트리스 블럭처럼 꽉 차 있습니다. 2중 주차는 기본이고 3중 주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남의 차를 밀고 당기며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내 차를 밀어 넣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양복 입은 채로 남의 차 범퍼를 밀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 현타가 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사나? 주말 아침 모처럼 늦잠을 자고 싶어도 새벽 7시면 전화벨이 울립니다. 차 좀 빼주세요. 자다 깬 눈을 비비며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는 삶. 이것이 10년, 15년 무한 반복됩니다.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웁니다. 여보, 우리 그냥 이 집 팔고 전세로라도 깨끗한 데 가서 살자. 애들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친구들 데려오지도 못하잖아. 하지만 남편은 소리칩니다. 조금만 참아. 재건축만 되면 우리 인생 펴는 거야. 지금 팔면 손해야. 강남 입성이 코앞이야.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버팁니다.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삶의 질은 바닥을 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아이들의 유년 시절은 곰팡이 핀 벽지와 역한 녹물 냄새로 기억됩니다. 이것을 과연 투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장 빛나는 시절을 쓰레기 같은 환경에 저당 잡히는 것,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하는 학대입니다. 몸이 힘든 건 그래도 가족끼리 부둥켜 안고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의 전 재산을 공중 분해시킬 수 있는 진짜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 중단과 시공사 부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지금 건설 뉴스를 보십시오. PF 위기, 워크아웃, 법정 관리,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건설사들이 돈이 없어서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 건설사들도 오늘 내일 합니다. 이것이 재건축 조합원인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던 낡은 아파트는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포클레인이 와서 다 부수고 땅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세나 월세를 얻어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 현장이 멈춥니다. 타워 크레인이 멈추고 인부들이 짐을 싸서 떠납니다. 시공사가 말합니다.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이 가격엔 못 짓겠습니다. 공사비 50% 올려주지 않으면 저희는 손 떼겠습니다. 배째십시오. 이때부터 지옥문이 열립니다.
조합은 시공사를 고소하고 시공사는 유치권을 행사하며 현장을 봉쇄합니다. 빨간 라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쓴 현수막이 걸립니다. 서울 둔촌주공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단지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뉴스에 매일 나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이 백기를 들고 1인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더 내기로 하고서야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나마 둔촌주공은 서울의 핵심지니까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해결된 겁니다. 하지만 입지가 애매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지방은요, 시공사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여기는 지어봤자 손해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위약금 물어주고 도망갑니다. 파산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집은 부서져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새 집은 언제 지어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땅은 잡초가 무성한 폐허로 변해 흉물스러운 유령 현장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은행은 냉혹합니다. 고객님, 사정은 딱하지만 이자는 내셔야죠. 이주비 대출 이자 내셔야죠. 중도금 이자 내셔야죠. 집도 없는데 빚만 갚아야 하는 상황.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는 이중고, 삼중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평생 모은 자산이 증발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서명한 그 재건축 동의서가 어쩌면 여러분을 거리로 내모는 파산 신청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이 모든 지옥의 불길을 건너왔다고 칩시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6억 원을 냈고 10년의 몸테크를 견뎠고 시공사와의 갈등도 해결했습니다. 드디어 번쩍이는 35층짜리 새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부동산 앱을 켜니 호가가 20억, 30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십니까? 성공한 인생 같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불편하고 가장 본질적인 마지막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싼 아파트를 누가 사줄 것인가? 자산의 가치는 누군가 그 가격에 사줄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가가 30억 원이면 뭐합니까? 거래가 안 되면 그건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사이버머니일 뿐입니다. 경제학에는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비싸게 샀더라도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더 큰 바보가 뒤에 줄 서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다음 바보들 덕분에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줄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를 받아줄 마지막 바보여야 할 2030 세대 MZ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단군일의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들에게 20억, 30억이라는 돈은 현실의 돈이 아닙니다. 평생 숨만 쉬고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그저 게임 속의 판타지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영원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습니다. 영끌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아니 똑똑해졌습니다. 평생 은행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현재를 즐기겠다. 해외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집은 그냥 월세 살겠다. 이것이 지금 젊은 층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그 거대한 콘크리트 성을 받아줄 다음 타자가 이제 경기장에 입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 구조는 절벽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현금이 없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생활비를 쓰려면 결국 깔고 앉은 집을 팔아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에 노인들이 내놓은 매물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걸 받아줄 젊은 인구는 텅 비어버린 끔찍한 불균형. 이것을 전문 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수백만 원씩 나오고 관리비는 50만 원씩 나가는데 내 집은 팔리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마 신도시를 아십니까? 한때 도쿄의 베드타운으로 각광받으며 젊은 부부들이 몰려들었던 꿈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노인들만 남은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고점 대비 10분의 1로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상권은 무너지고
마을은 슬럼화되었습니다.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10년 뒤, 아니 5년 뒤 강남을 제외한 애매한 입지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맞이할 미래입니다.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서울 불패다. 버티면 오른다고 욕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시장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를 벌 것인가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적게 잃고 탈출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수익의 게임이 아니라 생존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걸려있는 화려한 조감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그림 뒤에 숨겨진 6억 원의 분담금, 중단된 공사 현장, 그리고 사라져버린 매수자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아니면 째깍거리고 있는 시한폭탄인지 감정을 섞지 말고 지금 당장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십시오. 물이 목끝까지 차오르기 전에 말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 속에 묻히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가장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 두 동강 나기 직전의 그 아수라장이 아닙니다. 침몰이 확정된 그 절망적인 순간, 선장이 내린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승객들에게 도망치라고 알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단에게 지시했습니다. 계속 연주해라.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사람들은 그 감미로운 왈츠 선율에 취해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서로를 끌어안고 춤을 췄습니다. 그 음악은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구명정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폭동을 막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청각적 마취제였습니다.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이 바로 그 타이타닉호입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오늘의 경제 뉴스를 보십시오. 온통 장밋빛 희망가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 들리십니까? 정부와 언론이 합작하여 연주하는 이 화려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가 그들은 여러분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직 괜찮다. 지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전세 대출은 안전한 자산이다. 대체 왜 그럴까요?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서일까요? 제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들이 필사적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등석에 탑승한 기득권층과 부자들이 구명정을 타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골든타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가진 막대한 부동산 물량을 누군가가 비싼 값에 받아줘야만 그들이 현금을 챙겨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갑판 위에서 음악에 취해 멍하니 서 있어줘야만 그들의 탈출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객이 아니라 그들의 탈출을 돕기 위한 인간 방패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귀를 막고 눈을 아래로 돌려 배 밑바닥 3등칸을 보십시오. 현실은 이미 지옥입니다. 출산율 0.6명이라는 거대한 구멍으로 인구 소멸이라는 차가운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전세제도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갑판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내 아파트 값은 오를 거야 라는 환각에 빠져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발밑을 보십시오. 차가운 물이 이미 무릎을 넘었습니다. 구명정은 없습니다. 이제 철저한 각자 도생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단잠을 깨우는 아주 불쾌하고 날카로운 소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눈을 부릅뜨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2026년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1900조 원의 빚더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두 동강 나기 직전에 울리는 마지막 생존 사이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침몰하는 진짜 이유,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빙산의 정체는 바로 전세라는
이름의 집단적 정신병입니다. 냉정하게 아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낯선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제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담보도 없고 이자도 못 드립니다. 하지만 믿고 5억 원만 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아파트 집주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그 거래 이름을 전세계약이라고 바꾸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홀린 듯이 5억 원, 아니 10억 원이라도 선뜻 내어줍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전세를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저축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거액을 빌려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이자 무담보 사금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건넨 그 피 같은 전세 보증금 5억 원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집주인이 그 돈을 소중하게 금고에 넣어두고 여러분이 나갈 때를 대비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입금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돈은 즉시 공중분해됩니다. 집주인은 그 돈을 받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또 다른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의 전세금은 그들에게 빚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스러운 부동산 쇼핑을 위한 공짜 연료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발판 삼아 아파트 2채, 3채, 10채를 사모읍니다.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본지 사기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더 비싼 전세금을 내주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 즉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개는 위태로운 도박판입니다. 이 위험한 도박이 지난 5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 뒷사람이 앞사람보다 더 비싼 가격에 폭탄을 받아줄 거라는 믿음, 그 하나로 버텨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음악은 멈췄고 집값 상승이라는 마법도 풀렸습니다. 집주인이 벌린 도박판에서 돈은 이미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자위하지 마십시오. 국가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조차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이 너무 많아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국가의 곳간도 비어가는데 과연 누가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것이 계약서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세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파산 직전에 도박 중독자에게 전 재산을 맡긴 실패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 중독자는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없습니다. 배째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지난 50년 동안 멀쩡하던 이 거대한 전세 시스템이 갑자기 2025년에 이르러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아주 잔인한 이론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더 바보 이론입니다. 거품이 잔뜩 낀 자산시장이 유지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비싼 가격에 샀더라도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더 큰 바보가 내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 뒤에 줄을 선 다음 호구가 존재하는 한 이 폭탄 돌리기 게임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다면, 내가 이 폭탄을 넘겨줄 마지막 호구가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마주한 공포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들에서 두 가지 치명적인 재앙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0.6명이라는 인구 소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발 경제 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이 합쳐져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먹이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 사라진 호구들입니다. 전세제도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유입돼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신혼부부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서 전세 시장으로 들어와야 집주인들이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의 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0.6명의 저주가 여기서 발현됩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습니다. 대학가는 텅 비어가고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2030세대의 변심입니다. 과거의 청년들은 아끼고 모아서 전세로 시작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똑똑한 MZ세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세가 무이자 대출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십시오. 젊은 층의 전세 기피 현상은 역대 최고조입니다. 그들은 이제 전세를 찾지 않습니다.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더라도 내 목돈을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느니 월세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호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떠받치던 전세 사다리의 맨 밑칸이 톱으로 잘려나간 것입니다. 네, 사다리 밑바닥이 없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두 번째 재앙, 빈털터리가 된 호구들입니다. 설령 전세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한들 그들에게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중국의 경제 침공과 수출 부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실질 소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고금리 파도가 덮쳤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싼 이자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갖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비쌉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살 이유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자, 이제 집주인, 즉 갭 투자자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이 상황은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집주인 A씨는 전세금 5억 원을 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 돈은 고작 1억 원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만기가 다가옵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봐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 명 나타난 사람은 전세금 3억 원으로 낮춰주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A씨는 당장 현금 2억 원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막혔고 금리는 치솟았고 A씨가 운영하던 치킨집도 장사가 안 돼서 적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전세난의 실체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전세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의 돈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폭풍입니다. 위에서는 고금리라는 폭우가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인구 감소라는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경기 불황이라는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집주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매물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급매, 극급매, 초급매, 하지만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뒤에 서 있던 더 큰 바보들은 이미 멸종했거나 스마트폰을 끄고 시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빙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망망대의 한가운데였다는 사실, 그리고 구조 요청을 보낼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막아주기엔 가계 부채 규모가 GDP의 100%를 넘었습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으깨지는 것은 톱니 사이에 끼어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이 절정에 달하는 약속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그 시점을 2026년으로 지목합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가 가리키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패닉바잉 열풍이 불었을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사람들의 대출 만기가 바로 이때 도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유예 정책과 대출 연장으로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억지로 멈춰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더 이상 일시 정지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해입니다. 코로나 시기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의 청구서가 연체 이자라는 독촉장과 함께 날아드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서울 곳곳의 법원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경매 대란입니다. 과거에 법원 경매장은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경매장은 중산층의 도살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채의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찰, 또 유찰, 감정가의 80%, 70%, 아니 50%까지 가격이 추락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의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법정의 풍경은 잔혹합니다. 집주인은 이미 잠적했거나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법정 한 구석에는 세입자가 울고 있습니다. 내 전세금 5억 원을 돌려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그 돈을 가장 먼저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입자일까요? 아닙니다. 1순위는 언제나 은행입니다. 2순위는 밀린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입니다. 세입자인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맨 뒷줄입니다.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챙기고 국세청이 세금을 떼어가고 나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5억 원이 아니라 0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 배신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전 재산이 법원의 망치소리 한 번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할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거리로 나앉게 되는 신빈곤층입니다. 이것은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 위에서 은행의 대출 장부 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아직 설마하며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다가오는 쓰나미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결코 듣기 편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숨기면 치료할 기회를 놓치듯 경제의 위기 신호를 감추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앞서 딱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둡시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공포 조장이 아니며 무조건적인 투매를 부추기는 투자 조언도 아닙니다. 경제라는 바다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데이터가 가리키는 태풍의 경로를 미리 읽고 여러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항해 지도를 드릴 뿐입니다. 이 지도를 보고 키를 어떻게 잡을지는 온전히 선장인 여러분의 몫이며 그 선택에 따른 책임 또한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6년 이 거대한 격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존을 도모해야 할까요? 단순히 집을 팔아라, 사지 마라의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근본적인 세 가지 방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믿지 말고 서류를 믿으십시오. 특히 설마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지워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혹은 너무 야박해 보일까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인 수억 원의 보증금 앞에서는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십시오. 집주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빚의 무게를 계산하십시오. 집주인이 은행에 진 근저당 채권액과 여러분의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집값의 70%를 넘는다면 그것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다가 여러분의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만약 위험하다면 즉시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생존 본능이어야 합니다. 둘째, 체면을 버리고 실리를 택하십시오. 즉,
전세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살면 돈을 못 모은다거나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이유로 무리해서 전세를 고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집값이 하락하고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시기에 전세는 저축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지불하는 월세는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돈 5억 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디플레이션과 자산가치 하락의 시대에는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 가벼운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나중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헐값에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당장의 체면 때문에 미래의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앞으로 정부와 언론은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콤한 뉴스를 쏟아낼 것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규제가 풀렸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란 말로 여러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와 가계부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바닥은 아직 멀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까지, 그리고 거품이 완전히 거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투자 덕목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취하게 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꺼졌고 음악 소리도 멈췄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차가운 계산서와 혹독한 겨울만이 남아 있습니다. 2016년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덮쳐올 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겠지만 미리 눈을 뜨고 준비한 여러분에게는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